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지구인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 오토웍스라는 국내 스타트업의 자전거 후미 등 클릭이란 제품인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오크리에이터스에서 스타트업 회사들을 연결해 주셔서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결해 주신 오크리에이터스 그리고 협찬해 주신 오토웍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협찬이 들어온 김에 전 세계 자전거 문화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세계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벤트도 참가해보세요. 마차에서 출발해서 자동차로 정점을 찍은 모빌리티의 역사는 자전거로 그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정착돼서 자전거, 전동 킥보드, 외발 전동 휠, 세그웨이처럼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선진국이라고 하면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 그리고 일본 정도로 볼 수 있을 듯해요. 중국이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데 중국은 애초에 도시화가 늦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도시 계획을 할 때 애초에 자전거 도로도 같이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특히 북유럽은 자전거 천국이죠. 자전거 도로가 확보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라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신호등의 자전거 신호도 함께 나옵니다. 자전거 우선 도로도 있고요. 사람보다 자전거가 먼저 간다는 의미죠. 그러나 항상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본래 자전거는 형편없는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다 자전거가 최고의 운송수단이 되는 사건이 있으니 바로 고무가 발견되는 겁니다. 고무 타이어가 장착되며 자전거는 가장 안정적이면서 탁월한 타고 다닐 교통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학살의 역사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레오폴드 2세 벨기에 국왕이 콩고를 점령해서 고무 캐낸다고 콩고인들 학살하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이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전거가 대중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폭 가라앉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때의 거버넌스는 아무래도 자동차가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가 커지고 많아지면서 심지어 건물을 허물어서 자동차기를 확충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 자전거 도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교통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1971년에 3,300명 사망했다 그럽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중에 14세 미만 아동이 400명이었던 거죠. 1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애 그만 죽이라는 거죠. 아동 학살을 멈춰라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민들이 가두 시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터지는 것이 바로 1973년의 1차 오일 쇼크입니다. 석유 파동의 여파로 석유 사용을 줄여야 하고 그러면서 대두되는 게 자전거 사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1980년대 이들 유럽 국가들의 교통정책 최우선순위는 바로 자전거 정책이 됩니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모두 자전거 선진국입니다. 이 선진국들의 자전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레저용이 아니라 바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요. 그 배경에는 당연히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도심 내뿐만 아니라 국도에까지 자전거 도로가 폭넓게 깔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과 아주 단적인 차이가 미국은 자전거를 차에 싣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 만한 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자전거를 내리고 타죠. 교통수단이 아니라 레저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나라는 미국형 국가거든요. 단적인 예로 핀란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청정국입니다. 핀란드 수도가 헬싱키잖아요. 헬싱키 시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2019년 제로입니다. 우리나라랑 정반대죠. 우리나라 2019년 기준 3,000명이 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나라도 이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가 그리고 교통사고 추이가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돼가고 있는 건 확실한 듯 합니다. 핀란드는 교통사고 자체가 잘 안 나지만 자전거 사고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보행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핀란드는 겨울에 영하 3, 40도 정도 내려가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렇게 추운데 동계올림픽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북유럽 중에 노르웨이만 동계올림픽을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릴레한메르 동계올림픽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핀란드는 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산이 있어야 스키 경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핀란드는 이 넓은 평지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전거 문화가 발달하는 겁니다. 자전거에 관한 한 최고 선진국은 덴마크입니다.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1900년쯤부터 자전거를 이용하기 시작한 시민들이 호수 주변에 승마용 비포장길을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게 해달라고 건의하면서 세계 최초 자전거 도로가 탄생하게 됩니다. 덴마크는 비가 잘 안 오는 날씨예요. 더더욱이나 평지가 많은 낮은 지형이 많아서
중에서 성인 인구 3분의 1이 자전거를 규칙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가정주부 85%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게도 자전거 보유 대수가 자동차의 2배가 넘습니다. 2배. 덴마크에서는 어릴 적부터 자전거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보장 제도가 되게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니까 별도의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 3세부터 6세까지 덴마크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교통클럽에서 자전거를 비롯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졸업시까지 총 48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전거가 많다 보니 덴마크는 방치된 자전거도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자전거마다 부여되고 있는 자전거 차대 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주인을 찾아주거나 경매하거나 폐기하거나 합니다. 경찰에 자전거 등록을 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우리나라에도 서울시에서 자전거 자활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버려지거나 방치된 자전거를 회수해서 수리해서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기부한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신축 건물에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하철이나 쇼핑몰 등에 자전거 표시를 아주 명확하게 해서 가시성이 확실하죠. 자전거 문화를 장려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뿐더러 실제로 사용해도 편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자전거는 자동차에 대해 통과 우선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진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 오토바이는 못 들어가지만 자전거 도로는 뚫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재밌죠? 코펜하겐 같은 도시는 과거부터 자전거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시민공용 자전거, 일명 프리시티 바이크 정책이 나옵니다. 코펜하겐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자전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전거 교통사고는 3분의 2 정도가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3분의 1 정도는 신호구역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덴마크의 대부분 교차로에서는 자전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교차로에서는 파란색으로 자전거 횡단도로를 표시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내 나라 곳곳을 이어주는 자전거 국도가 11개 노선이고 자전거 지방도로는 70개나 됩니다. 도시와 마을 안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자전거 지역도로까지 포함하면 덴마크에는 전국에 걸쳐 12,00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망이 촘촘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인 유로벨로 12개 노선 가운데 4개 노선이 덴마크를 경유한다고 합니다.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중점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75%의 시민이 자전거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코펜하겐 시민들의 자전거 통근율은 36%에 이릅니다. 잠시 옆나라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유럽으로 와볼까요? 일본 인구는 약 1억 2,700만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2.5배 정도예요. 근데 자전거 시장은 4배 정도 큽니다. 국가에 등록된 자전거만 해도 2005년 기준으로 8,600만 대에 달합니다. 이 말은 국민의 70% 정도가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은 경제적 압박이 강해지면서 연료 비용을 낼 필요가 없는 자전거가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2011년에 자전거 시장 규모는 처음으로 1,000만 대를 돌파하게 되죠. 하지만 이후에는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장 규모의 4배에 달하는데요.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 2.5배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자전거 문화는 훨씬 활성화된 셈입니다. 해외에서 자전거족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가 교통비 때문입니다. 일본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교통비가 엄청 저렴하거든요. 더구나 환승이 무료죠. 유럽 같은 경우는 한 번 타는데 거리에 상관없이 3,000원 이상 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북유럽은 당연히 더 비쌀 때도 있고요. 근데 심지어는 일본은 지하철이 다 사철이에요. 국철도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철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하철이 1호선, 2호선, 3호선 별로 다 민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지하철 넘어가고 지하철에서 버스 환승할 때 이런 환승은 말할 것도 없고 지하철끼리 2호선에서 7호선 환승할 때도 다 돈을 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말은 맞죠. 이 회사 저 회사 다르니까 다른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돈을 다시 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말이 맞다고 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다 올패스권을 끊어요. 이렇게 교통비가 비싸다 보니까 자전거가 더 발달하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올패스권 끊는다고 교통이 다 커버가 되지도 않아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이권이 얽혀있는 철도 노선들을 다 정리하려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럴 거 없이 그냥 애초에 자전거 인프라를 깔면 되니까 국민 건강복지도 증진되지, 화석연료 덜 쓰니까 에너지 절약도 되지,
빠르지, 환경 친화적이지 여러모로 이득인 거죠. 거기다 자전거 산업이라는 산업군 하나가 또 통째로 육성되니까 연간 산업이 계속 나오는 거죠. 도로 정비부터 도시 계획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 나가는 거니까요. 더구나 도심에서 차를 달리는 것도 외국은 비싼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도심고속도로 있잖아요. 서울 같으면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데 달릴 때 고속도로 통행요금 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로 통행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해외에는 왕왕 있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편리하게 살고 있는 거죠, 나름. 그러니 자전거 인구가 자연스럽게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2차 오일쇼크만 두드려 맞았잖아요. 유럽이나 일본은 1, 2차 오일쇼크를 2번 다 겪었거든요. 이 오일쇼크를 2번 다 겪으면서 에너지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일본만 해도 에너지 효율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나라예요. 더구나 일본이 아무래도 차량 운전이 덜 거칩니다. 한국은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국가죠. 늘 경쟁해야 되니까 날카롭지, 안 그래도 성격 급하지, 운전에도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일본이 아무래도 경적도 덜 울린다든가 차를 들이민다든가 하는 운전 습관도 조금은 부드러운 편입니다. 일본은 남의 눈을 신경 쓰는 게 우선하는 나라라서 좋게 말하면 남에게 피해 안 입히는 게 중요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 과속 방지턱이 조금 적은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지금은 잃어버린 20년이죠. 이 기간을 겪으면서 과거의 양적 완화 형태의 국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습니다. 10년간 1000조 정도의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때 일본 내 인프라가 다 깔리는 거예요. 근데 인프라라고 해서 좋은 것 같지만 골프장 엄청 짓는 거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대신에 도로가 그때 또 정비가 되는 거죠. 일본에 가면 도로가 움직이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돈이 많았어요, 옛날에.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다 보니 엄마 부대도 속속 등장하는데요. 마마짜리라고 해서 마마는 엄마, 짜리는 자전거의 속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마마짜리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엄마들이 아이를 태우거나 장 볼 때 쓰는 여성용 자전거를 뜻합니다. 참고로 마마차리는 2~3명이 탈 수 있고요. 물론 애들하고만 타야 됩니다. 어른 태우면 안 된다고 해요. 일본에서 아동들은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써야 합니다. 13세 미만 헬멧은 의무사항이고요. 어른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헬멧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다만 착용 안 해도 과태료 같은 제재사항이 없어요. 유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헬멧 착용이 의무입니다. 확실히 일본은 자전거가 문화적으로 잘 자리 잡은 편이라 경찰, 그리고 학생 등하교, 주부들이 장 볼 때, 심지어 택배까지 자전거를 이용하곤 합니다. 일단 당장 자전거 구매할 때부터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 구입 시 500엔, 하나로 5,500원 정도를 내면 지역과 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자전거에 붙여줍니다. 절도 등 각종 사고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전거 등록제 효과로 일본에서 자전거 분실 회수율은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만큼 렌트 자전거도 잘 발달되어 있고요. 자전거 주차 금지 구역도 있습니다. 대신에 전철역, 도서관, 마트 등 공공시설에도 자전거 주차장이 폭넓게 갖춰져 있습니다. 일본도 자전거 사고가 왕왕 일어나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이어폰 금지, 나란히 자전거 타기 등이 단속 대상이라고 하네요. 어두워진 후에는 헤드라이트와 후미등을 켜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인구는 1700만 수준인데요. 인구보다 자전거 수가 1.3배 많습니다. 재밌죠? 네덜란드도 땅이 작은 나라잖아요. 국민 전체 통행 인구의 56%가 5km 이하의 단거리 통행을 합니다. 즉 짧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자전거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근데 이건 네덜란드만의 얘기는 아니고 북유럽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네덜란드 자전거 정책의 특징은 중앙정부의 교통관에 자전거 전담 부서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덕분에 매년 중앙에서 지방으로 약 300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1975년에서 1985년 사이에 자전거 전용 도로와 주차시설 등을 만드는데 1,8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는 땅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운하의 나라입니다. 즉 운하가 대중교통편인 셈이죠. 운하가 있으니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기가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배에다 자전거를 싣고 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운하를 오가는 전동선에도 자전거를 실을 수 있게 만들어서 자전거 전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자전거 교통소송 분담률은 무려 43%에 달하는데요.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이게 더 올라가서 53%까지 뛰어오릅니다. 참고로 독일이 26%, 덴마크가 25%라는 얘기가 있고요. 딴 데서는 53%라는 통계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암스테르담에는 자동차가 20만 대 정도 있습니다. 자전거는 약 80만 대가 있다고 합니다. 교통카드로 쉽고 저렴하게 렌트를 할 수가 있고요. 네덜란드, 대표적으로 암스테르담 같은 곳은 가게 앞에 자전거를 놔둬도 크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가게 앞이니 당장 치우라고 말할 텐데 물론 자전거 불법 주차 함부로 하면 견인됩니다.
우리나라 회사에서 유류비를 지원해 주듯이 네덜란드는 자전거 구입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자전거 출퇴근자들을 위한 샤워실 등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왕실에서도 자전거를 탑니다. 네덜란드 국왕 알렉산더가 세 딸을 데려다주는 장면은 유명하죠. 네덜란드 자전거 도로는 거의 자동차 도로 수준입니다. 신호등의 경우 자전거용, 보행자용, 그리고 차량용 신호등이 각각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에는 거리가 나와서 네덜란드뿐 아니라 몇몇 유럽 국가 표지판 특징이 이래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나 도보 이용자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되기 마련입니다. 네덜란드는 자전거 가격이 높다 보니 자전거 도둑이 많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난 사고가 연 70만 대 수준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안 부러운데? 자전거 도시 그로닝겐의 경우는 교차로에서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먼저 신호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신 사거리 모든 자전거에게 동시에 신호가 주어지는데 이 한 번 신호로 자전거는 직진, 좌우회전을 다 함께 하는 것이죠. 이때 보행자와 자동차는 자전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네덜란드가 지금처럼 자전거 도시가 되기까지는 30여 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1만 명 정도가 자전거를 타고 시에 몰려가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네요. 시민들이 직접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그려가며 만들어간 자전거 문화입니다. 독일의 모델에서 우리나라는 참고할 바가 참 많은데요. 독일은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예를 들면 미넨 같은 도시에는 BMW 본사가 있습니다. BMW나 벤츠 같은 자동차 회사가 먹고 살아야 국가도 국민도 부유해지고 건강해지죠. 자전거 문화를 육성하면 오히려 이에 반하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모빌리티 회사예요. 밸류 프로포지션이 모빌리티라는 가치를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모든 자동차 회사가 카쉐어링이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죠. 전기차, 수소차도 마찬가지고요. 미넨 같은 경우도 대기 오염도 증가하고 하면서 도시 경쟁력 순위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미넨시가 2011년부터 도시 교통 체계를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녹색 교통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현재 미넨의 자전거 교통 수송 분담률은 20% 가까이 차지합니다. 함부르크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아직 아침인데도 자전거 통행 카운트가 2,000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전거 문화가 발달한 만큼 자전거법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독일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의 경우도 후미등 전조등이 단순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법제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밝기는 얼마나, 비퍼짐은 어떻게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전거 도로도 부족할 뿐더러 있다 해도 차도에 주차 차량이나 여러 위험사항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자전거족에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물론 자전거족들도 문제는 있죠. 신호를 무시하고 불속 들어오거나 자전거 병렬주행으로 길막하는 라이더들은 건강한 자전거 문화를 망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자전거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된다면 지금처럼 단순히 레저 형태의 자전거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의 교통체증 해소도 되고 건강도 지키는 건강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오토웍스에서 나온 자전거 후미등 클릭이란 제품을 나누기 위한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토웍스는 서울대 공대에서 박사를 받은 두 분이 함께 창업한 스타트업이라고 해요. 이곳 대표님이 자전거 타다가 스마트한 후미등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껴서 자기가 직접 창업을 해버리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역시 똑똑한 애들은 단순한 자전거 액세서리 업체가 아니라 퍼스널 모빌리티 회사라고 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자전거를 대변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접목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오토워스의 클릭은 예를 들면 자전거 도난 방지 기능이 있어서 누가 자전거를 건드리면 폰으로 알람이 온다고 해요. 이 기능은 진짜 신박한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한국 가서 들었는데 한국에서 자전거를 그렇게 훔쳐간다면서요? 카페에서 노트북이랑 핸드폰 그냥 두고 가도 아무 그럼요. 한국은 치안은 진짜 세계 1위에요. 근데 자전거 조심하세요. 자전거요? 네. 과학 설계를 해서 다양한 각도와 먼 거리에서도 잘 보인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LED가 3개가 있는데 이게 각자 지향성이 다르다고 해요. 2개는 먼 거리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고 하나의 LED는 넓은 각도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측면에서 자전거가 들어오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 사각을 없애고 가시성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이 돼서 모바일 앱으로 밝기 조절과 깜빡이는 패턴 등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터리 잔량 확인은 뭐 당연한 거겠죠. 이 블루투스 기능이 나름 매력적인 게 여러 대의 자전거가 이 클릭 제품을 같이 달고 달리면 깜빡이는 싱크가 맞는다고 해요. 가시성이 진짜 훌륭하겠죠. 패턴은 배터리 수명을 길게 하는데도 한몫한다고 하네요. LED 3개가 다른 지향성을 보여서 가운데는 퍼지고 위아래 LED는 멀리 쏘는 빛 패턴을 만들어서 안전도도 올리고 배터리 수명도 늘렸다고 합니다. 밤에 시골길을 장거리 라이딩 한다던가 하면 위아래 멀리 쏘는 LED 위주로 강하게 하고 가운데는 부드럽게 해서 배터리 수명을 더 오래 유지하고 도시에서는 가운데 LED 빛을 강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브레이크 등 역할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충전해서 사용하고요. 방수도 됩니다. 단순히 자전거뿐 아니라 다양하게 부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가방에도 부착이 가능해서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같은 걸 탈 때도 유용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회사이니만큼 앞으로 전조등, 블랙박스 등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제품도 하나의 앱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해요. 아차! 내부 마감은 왜 안 했냐고 물어보니 공대 감성이라고 하시더군요. 비싼 부품을 썼다는 자부심이라고 하십니다. 자그마치 59,000원짜리 제품을 나눔합니다. 총 5분께 당첨을 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댓글 이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요. 1번은 오늘 나눔하는 자전거 후미등 업체명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스타트업 이름 4글자, 그리고 2번은 이 나눔하는 제품명이 무엇인지, 3번은 오늘 영상에 나왔던 자전거 선진국 5개국이 어디인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5분을 뽑아서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 오토웍스에서 제공하는 59,000원 상당의 스마트 후미등 클릭을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저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였고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